TV 책은 그녀를 이미 서울에서 만났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근데 맨 북커작이 뭐예요? 영국에 있는 맨 부커 재단에서 영어로 쓰여진 문학 작품들을 이제 작가가 영어로 쓴 작품과 영어로 번역된 작품으로 분류해서 이제 각자 상을 주게 돼요. 그리고 번역된 작품의 경우에는 한 작품에 이제 그 상을 주는 거죠. 좋은 소식 있길 바랍니다. 아니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담담하게 그런 데보라 생각이에요. 스미스는 나이가 얼마나 됐어요? 1987년생이니까 예. 채식주의자. 이거 잘 재밌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언제 쓴 거예요? 이건 벌써 11년 전에 이거는? 쓴 거고요. 출간은 9년 전에 됐어요. 아, 이거 꽤 오래됐네. 네. 문학도가 된다는, 소설가가 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소설을 쓰는 건 좀 더 독자적인 일이죠. 그래서 특별히 뭐 어떤 전공을 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도제의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느 순간 책을 쓰고 싶으면 쓰면 되는 거니까요. 예, 훨씬 더 독자적이고 동시에 고독한 뭐 그런 일인 것 같아요. 혼자 망하고, 예, 혼자 그럼 쓰고. 소설가는 그냥 예. 팔자네. 예, 그러니까 뭐 소설이 잘 안 되더라도 자기 건강만 좀 해치면 되고 남에게는 그리 피해를 주지 않는. 예.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네. 예. 가수도 거의 비슷해요. 아, 그래요? 악몽에 시달리던 주인공 영애가 어느 날 느닷없이 육식을 거부하기 시작하는데 그를 둘러싼 남편과 형부 그리고 언니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 연작 소설이다. 작가는 통념에서 벗어난 인간이 겪게 되는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적나라하게 펼쳐놓았다. 그냥 채식주의자, 그 다음에 몽고반장, 그리고 한편이 뭐더라? 나무불꽃. 네. 나무불꽃. 어떻게 보면 이게 나무불꽃부터 읽어야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이게 순서는 사실 없어요. 보면은 이제 시간이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화자가 계속 달라지고요. 그렇지. 이 소설의 주인공은 영애인데 정작 영애는 이제 화자로 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관찰되고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연민의 대상이 되고 계속 대상으로서 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읽는 사람이 도대체 이 영애라는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를 그 진실을 이렇게 스스로 움켜잡아야 한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도 많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예.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끌리지도 않았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 길지도 짧지도 않은 단발머리, 가장 단순한 디자인의 검은 구두를 신고 그녀는 내가 기다리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힘있지도 가냘프지도 않은 걸음걸이로. 인상착의가 똑같으셔서. 빠르지도 느리지도 힘있지도 가냘프지도 않은 걸음걸이. 애매한 걸음걸이로 하니까 맞다는 거죠. 아무런 특징 없는 걸음걸이. 뭐 하고 서 있는 거야? 나는 욕실에 불을 켜려다 말고 물었다. 새벽 4시쯤 되었나? 회식에서 마신 소주 병반 덕분에 요의와 갈증을 함께 느끼고 깨어난 참이었다. 응?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오싹한 취를 느끼며 아내가 있는 쪽을 보았다. 잠과 취기가 가셨다. 아내는 꼼짝 않고 서서 냉장고를 마주보고 있었다. 어둠에 잠긴 옆 얼굴의 표정을 식별할 수 없었으나 무엇인가 섬뜩했다. 왜 그래? 뭐야 지금? 내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뜻밖에도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정신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안방에서 나오는 것, 질문,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까지 모두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보. 나는 어둠 속에 드러난 그녀의 옆 얼굴을 보았다. 처음 보는 냉정하게 번쩍이는 눈으로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꿈을 꿨어.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몇 시야 대체? 그녀는 나에게 몸을 돌려 문이 열려있는 안방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문턱을 넘자 팔을 뒤로 뻗어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나는 혼자 어두운 부엌에 남아 그녀의 흰 뒷모습을 삼킨 방문을 바라보았다. 히치콕 영화 같아요. 한강 씨 이름이 참 멋있어요. 네. 한강. 본명이에요. 한강. 네. 강은 그냥 강강이던가? 네. 물수변에 이거. 한강. 왜 갑자기 이름이 이쁘다는 생각이 들었지? 자, 읽다 보면 그녀의 몸을 중심으로 희고 검은 비닐 봉지들과 플라스틱 밀폐 용기들이 발 디딜 데 없이 부엌에 널려 있었다. 샤브샤브용 쇠고기와 돼지고기 삼겹살, 커다란 우족 2짝, 위생팩에 담긴 오징어들, 시골의 장모가 얼마 전에 보낸 잘 손질된 장어, 노란 끈에 엮인 굴비들, 포장을 뜯지 않은 냉동 만두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수많은 꾸러미들,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며 아내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그것들을 하나씩 주워 담는 중이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는 마침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어젯밤과 똑같이 나의 존재를 무시하며 그녀는 계속해서 고기 꾸러미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토막난 닭, 적게 잡아도 20만 원어치는 될 바다장어를. 당신 제정신이냐? 이걸 왜 다 버리는 거야? 나는 비닐봉지를 헤치고 달려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뜻밖의 아내의 손목 힘은 완강해 내 얼굴이 더워지도록 힘을 주고서야 비닐봉지를 놓게 할 수 있었다. 발개진 오른손목을 왼손으로 주무르며 아내는 평상시와 똑같은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꿈을 꿨어. 다시 그 얘기였다.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아내는 나를 마주 보았다. 오, 이제 슬슬. 채식해보셨어요? 네. 몇 개월이나 하셨어요? 한 4년 정도 했어요. 4년? 네. 독한 분이시네. 뭐로 하셨어요? 비건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슬쩍슬쩍? 네, 우유하고 계란은 먹었어요. 그때. 네, 그럼 뭐 다 먹었네. 네, 맞아요. 뭐예요, 그러면? 뭐 말로만 채식주의자지. 근데 저는 진짜로 비건을 한 8개월 해봤어요. KBS 드라마 포도밭 그 사나이를 찍으러 영동으로 내려갔는데 갔더니 한여름 떼약볕에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요만한 한 평 남짓한 돼지 우리에 돼지가 2마리가 있는데 딱 요 책만큼 땅을 파고 거기다 배를 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염천을 견디고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건 먹거리가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날 밤 저녁부터 고기를 끊었어요, 아예. 완전히 뚝 끊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절 측은하게 보세요? 아니, 너무 이해가 돼서요. 네. 네. 맞아요. 여기 지금 영애도 이제 그러면서 그런 폭력과 단절을 하고 그 질겅거리는 그런 그 사이코기로부터 자기 영혼을 진짜 순결하게 꺼내겠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이 사람이 결혼도 했잖아요. 그런데
전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창백할 정도로 무관심해요. 그 태도 같은 것들이 공포보다 저는 그게 더 눈앞의 현상으로 보이더라고요. 주인공 영혜가 채식을 결심한 과정을 그린 채식주의자. 이야기는 몽고반점에 이어 나무불꽃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인간의 몸을 거부하고 나무가 되고 싶어하는 몸부림을 그려낸다. 이를 통해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소설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무불꽃에서 언니가 또 동생 진짜 병들어서 이제 죽어가는 동생한테 어찌할 수 없는 것, 다가갈 수 없는 죽음, 또 잡을 수 없는 동생,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읽혔어요. 네. 영혜가 계속 미끄러져서 도망가죠. 이 모든 시선과 목소리들과 영혜를 포착하고 이해하려 하거나 또는 이해할 마음도 없거나 이런 모든 이 바라보는 모든 어떤 시도들로부터 계속 도망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 자신의 몸으로부터도. 그래서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 세 명의 화자가 결국은 영혜를 끝끝내 움켜쥐지 못하는 거고요. 영혜의 진실은 이제 그 사이 어디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소설이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대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되어야 한다는 대답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뭔가를 그 언니처럼 견디며 살아야 한다는 대답도 아니고 이런 어떤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인간이 있기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이것 자체가 어떤 질문이 아닐까? 불편한 이 질문 속에 좀 견디면서 머물러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이 앞에 이 두 명의 남자 화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신뢰하기 어려운 화자들이에요. 그렇게 제가 그 편에서 쓰고 있는 게 옹호하면서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이들이 계속 빗나가는 어떤 실패의 과정을 이렇게 따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데보라 스미스는 뭐라고 그래요? 이 소설을 두고? 네. 영어로 들었으면 영어로 말씀하시면 그러고 보니 데보라가 왜 나는 이 소설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좋았다고 했어요. 어떤 이유를 말하기보다는 뭔가 진실해서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꿈 얘기가 나옵니다. 어두운 숲이었어. 아무도 없었어. 뾰족한 잎이 돋은 나무들을 헤치느라고 얼굴에 팔에 상처가 났어. 분명 일행과 함께였던 것 같은데 혼자 길을 잃었나 봐. 무서웠어. 추웠어. 얼어붙은 계곡을 하나 건너서 헛간 같은 밝은 건물을 발견했어. 거적대기를 걷고 들어간 순간 봤어. 수백 개의 커다랗고 시뻘건 고기 덩어리들이 기다란 대막대들에 매달려 있는 걸. 어떤 덩어리에선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피가 떨어져 내리고 있었어. 끝없이 고기 덩어리들을 헤치고 나아갔지만 반대쪽 출구는 나타나지 않았어. 입고 있던 흰 옷이 온통 피에 젖었어. 어떻게 거길 빠져나왔는지 몰라. 계곡을 거슬러 달리고 또 달렸어. 갑자기 숲이 환해지고 봄날의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우거졌어. 어린아이들이 우글거리고 맛있는 냄새가 났어. 수많은 가족들이 소풍 중이었어. 그 광경은 말할 수 없이 찬란했어. 시냇물이 소리내서 흐르고 그 곁으로 돗자리를 깔고 앉은 사람들, 김밥을 먹는 사람들,
한편에선 고기를 굽고 노랫소리, 즐거운 웃음소리가 쟁쟁했어. 하지만 난 무서웠어. 아직 내 옷에 피가 묻어 있었어. 아무도 날 보지 못한 사이 나무 뒤에 웅크려 숨었어.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 내 입에 피가 묻어 있었어. 그 헛간에서 나는 떨어진 고깃 덩어리를 주워 먹었거든. 내 잇몸과 입천장에 물컹한 날고기를 문질러 붉은 피를 발랐거든. 헛간 바닥, 피 웅덩이에 비친 내 눈이 번쩍였어. 그렇게 생생할 수 없어. 이빨에 씹히던 날고기의 감촉이, 내 얼굴이, 눈빛이.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분명 내 얼굴이었어. 아니야. 거꾸로 수없이 봤던 얼굴 같은데 내 얼굴이 아니었어. 설명할 수 없어.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생생하고 이상한, 끔찍하게 이상한 느낌을. 작가님이 읽어주는 걸 들으니까 내가 읽는 것보다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더 선명하게 떠올라요. 근데 여기 사람 죽이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는 안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 많은 시청자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한강 씨가 읽으니까 더 섬뜩해요. 네. 의례적이며 정다운 그리고 실질적인 대화가 듬성듬성 오가는 동안 아이들은 떠들고 서로를 때려가며 볼이 미어지게 음식을 먹어댔다. 내가 물었다. 저 형, 이 음식을 혼자 다 하셨습니까? 저 형은 반쯤 웃었다. 그냥 그저께부터 하나씩 했어요. 근데 저거 굴무침은 영애가 좋아하는 거라 일부러 장받아 한 건데 영애는 손도 안 대대. 나는 숨을 죽였다. 마침내 시작이었다. 가만히 있어봐라. 영애, 너 애비가 그만큼 알아듣게 말했는데. 장인의 호통에 이어 처형이 야무지게 아내를 나무랐다. 너 정말 어쩌려고 그러니? 사람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건데 채식을 하려면 제대로 식단을 잘 짜서 하든가. 얼굴이 그게 뭐야? 처남댁도 거들었다. 저는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몸 상해가면서 채식하는 줄은 몰랐지 뭐예요. 지금부터 그 채식인지 뭔지는 끝이다. 이거 다 먹어라 얼른. 없어도 못 먹는 세상도 아니고 무슨 꼴이냐. 장모는 쇠고기 볶음과 탕수육, 닭찜, 낙지 소면 접시들을 들어 아내 앞에 펼쳐놓으며 말했다. 뭐하고 있는 거냐? 어서 먹어. 장인이 기차 화통 같은 목소리로 채근했다. 아유, 안 읽을래요. 그 뒤로 가면은 너무 좀 끔찍해. 뭐 고기를 쑤셔 넣고 말이야 딸 입에다가 뭐예요?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소설가라도 그렇지. 이 장면이 끔찍하고 불편한 건 사실인데요. 이게 이제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소설인데 한 번씩 다시 나와요. 각자 그 화자의 관점에서 그만큼 중요한 장면이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영애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라는 말만 하거든요. 꿈을 꿨어 하고 속 터져 죽지 어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장인어른이 딸한테 억지로 고기를 입에다 넣는 것, 그 의사들이 튜브를 억지로 코에다 넣는 것 이런 것들이 네. 같은 시츄에이션이다. 네, 연결되어 있어요. 어우, 이걸 어떻게 이거 읽어? 읽지 마세요. 네. 괴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사실은 이 책을 11년 전에 썼고 아마 그 시기에만 쓸 수 있었던 소설일 것 같고 이제 저는 장편 소설을 한 편씩 쓰면서 뭔가 제 삶도 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이제 인간의 폭력을 거부하려고 애쓰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삶을 저버리더라도 폭력은 거부하고 싶은 어떤 사람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소설에서는 그래도 폭력을
악과 아름다움이 뒤섞인 이 세계를 껴안으려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렇게 조금씩 이제 걸어서 최근작인 소년이 온다에서는 이제 인간의 존엄에 조금씩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저의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은 저에게도 좀 이 세계가 낯설죠. 벌써 11년 전에 제가 썼던 소설이고 저는 이제 많이 걸어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거슬러서 이 소설의 장면을 지금 읽어주시니까 이런 소설을 다시 아마 쓸 수 없을 것이고 이 소설을 썼던 사람이 분명 저였던 건 사실이지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친숙하면서도 낯선 어떤 타인이 쓴 소설 같게 느껴져요. 십몇 년 전에는 참 모질었어요.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아내의 입술에 장인은 탕수육을 짓이겼다. 그 월남전에서 그랬던 사람이 그 딸한테 그랬으니 그게 보통 우악스러운 게 아니죠. 억센 손가락으로 두 입술을 열었으나 악물린 이빨을 어쩌지 못했다. 마침내 다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장인이 한 번 더 아내 뺨을 때렸다. 아버지! 최영이 달려들어 장인의 허리를 안았으나 아내 입이 벌어진 순간 장인은 탕수육을 쑤셔 넣었다. 아예 안 읽을래. 너무 끔찍해. 그래갖고 이제 정신병원으로 이제 입원을 하게 된 지경에 이르는데 이게 그 어린 날 그 이제 영예를 물었던 걔를 아버지가 그야말로 잔혹하게 살해를 하잖아요. 오토바이에다 매달아갖고 그 장면이 이제 그 뒤에 이렇게 꿈 이야기처럼 이게 다시 나와요. 에? 아유. 원래 이런 폭력적인 장면들에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우슈비츠를 다룬 영화를 보면 토하거나 며칠 아프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폭력의 장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폭력이 견디기 어려운 것인지를 결국은 폭력적인 장면을 통해서 밖에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힘들게 뭔가 통과를 했던 거죠. 손목은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픈 건 가슴이야. 뭔가가 명치에 걸려 있어. 그게 뭔지 몰라. 언제나 그게 거기 멈춰 있어. 이젠 브래지어를 하지 않아도 덩어리가 느껴져. 아무리 길게 숨을 내쉬어도 가슴이 시원하지 않아. 어떤 고함이 울부짖음이 겹겹이 뭉쳐져 거기 박혀 있어. 고기 때문이야. 너무 많은 고기를 먹었어. 그 목숨들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 걸려 있는 거야. 틀림없어. 피와 살은 모두 소화돼 몸 구석구석으로 흩어지고 찌꺼기는 배설됐지만 목숨들만은 끈질기게 명치에 달라붙어 있는 거야. 한 번만, 단 한 번만 크게 소리치고 싶어. 캄캄한 창밖으로 달려나가고 싶어. 그러면 이 덩어리가 몸 밖으로 뛰쳐나갈까? 그럴 수 있을까? 아무도 날 도울 수 없어. 아무도 날 살릴 수 없어. 아무도 날 숨쉬게 할 수 없어. 새로운 출발점에선 작가 한강. 이제 세계인을 독자로 끌어안게 됐다. 그리고 또 다른 한강들도 한국 문단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영예가 이런 이제 그 뭐랄까 그런 폭력을 갖다 해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강은 이렇게 수면 위로 이렇게 숨 쉴 수 있게 이렇게 내보내 준 것 같네. 응? 내 생각인가?
당신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 항쟁을 배경으로 한 한강 작가의 최근작 소년이 온다. 역시 최근 영어로 번역된 작품. 누가 나를 죽였을까? 누가 누나를 죽였을까? 이제 우리한텐 몸이 없으니 만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일 필요는 없을 텐데, 하지만 몸 없이 누나를 어떻게 만날까? 몸 없는 누나를 어떻게 알아볼까? 우듬지 사이로 오렌지색 광선을 내쏘며 해가 저물어갈 무렵 누나가 어디 있는지 생각하는데 지친 나는 이제 그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들을 향해 날아가고 싶었어. 묻고 싶었어. 왜 나를 죽였지? 왜 누나를 죽였지? 어떻게 죽였지? 이게 번역도 됐어요? 네. 이게? 영국에서 올해 1월에 출간됐어요. 사실 반응은 이 소설이 훨씬 더 영국에서 좋았어요. 휴먼 액츠가? 네. 이 영희하고 여기 소년 너하고는 닮은 데가 있어요? 일단 이 두 편의 소설들은 아주 많이 달라 보이긴 하지만 제 내면 깊은 데에서는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영애라는 이 인물은 인간의 폭력이 너무 싫어서 더 이상 인간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소년이 온다에서 이 소년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윤리적 선택을 하려고 애쓰는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혀 달라 보이지만 결벽적으로 어떤 윤리적인 고민을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란 점에서 어쩌면 통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요새 제일 관심사는 뭐예요? 요즘은요? 요즘의 관심사는 아주 밝은 것, 밝고 눈부시고 아무리 더럽히려고 해도 더럽혀지지 않는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지점, 투명함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6월에 나오는 신작도 그런 얘기. 네. 인간의 깊은 어둠 속을 탐색하던 작가 한강. 또 어떤 인물을 탄생시켜 우리에게 다시 말을 걸어올지 기대한다.